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마트리 탐정 사무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내 소개를 하자면 저는 GSAT 추리, NCS 문제 해결 능력 같이 공부하는 복지윤이고요. 여러분들 고민 많다고 들었어요. 저랑 같이 고민 해결하면서 GSAT 추리도 한번 해결해보고 NCS 문제 해결 능력도 한번 해결해보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GSAT 추리예요. GSAT 추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 밟아야 되는 첫 관문이죠. 삼성 하니까 눈빛이 흔들리는데 어때, 가고 싶으세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결해 봐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번에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좀 보죠. 제가 문제를 몇 개쯤 마련해 왔는데 무슨 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온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은 이제 무슨 문제 나오는지 알고 있었으면은 그럼 이제 또 그대로 이제 연습이 됐을 거고, 무슨 문제 나오는지 모르시는 거면 이번 기회에 이제 문제 유형도 확실하게 익히고 그러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보죠. 다음 전제를 읽고 반드시 참인 결론을 것이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전제가 두 개 있어요. 어떤 자동차도 날개 달린 거 없다. 자동차 중에 노란 것이 있다. 요거 보면 어렸을 때 명제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무슨 과목 때 했어요? 국어? 수학? 보통 명제는 우리말로 돼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뭐 힘든 게 있겠어요, 그죠? 라고 생각하면은 다 틀리지.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 명제 문제 되게 어렵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동차가 날개 달린 거, 노란 거, 이거 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지도 잘 않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이걸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쉽다고 덤벼들었다가 자기가 뭐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얄팍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뭐 공식 이런 거에 되게 현혹당해가지고 막 뭐 이것만 알면 돼, 뭐 어디 가서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좀 우리 똑바로 알고 다니고 최소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아는 건 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보죠. 어떤 자동차도 달린 것은 없다. 자동차 중에 노란 것이 있다. 어렸을 때 명제 배운 거 기억나죠? 명제 배웠던 것 중에 뭐 배운 거 기억나요? 명제하면 대우 기억나죠? 예, 대우 기억나요. P면 Q이다 이런 거 나오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자동차 중에 노란 것이 있다. 두 번째 명제부터 제가 물어봤어요. 자동차 중에 노란 것이 있다. 대우가 뭐예요? 자동차 중에, 자동차 이렇게 있잖아요. 자동차 중에 노란 것. 제가 좀 글씨를 잘 못 쓰는 편이어서 읽어드리면 쓸게요. 이 있다. 이거 대우로 바꾸면 노란 것이 앞으로 가고 자동차가 뒤로 가고, 그럼 노란 거 아닌 것, 노란 것 아닌 것 중에서 자동차 아닌 것 있다. 이렇게 대우로 바꾸잖아요. 아, 반말하고 싶어. 나가. 이러려면 나가. 이거 다 틀리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를 막 어디서 배워가지고는 이거 이렇게 대우로 바꾸는 거, 이거 바꿔가지고 막 문제 풀면 되는 거 이러는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이라는 걸 대우로 바꾸면 모든이 되고, 모든을 대우로 바꾸면 어떤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나가. 그러려면 하지 마, 이런 공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의 대우가 모든이고 모든의 대우가 어떤일 거면은 손흥민 선수가 홈런 치는 거랑 똑같아요. 손흥민 선수 홈런 치는 거 봤어요? 몇 번 치는 거 봤어요? 봤으면 나가. 그것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스포츠지만, 야구는 야구고 축구는 축구죠. 같은 명제지만 어떤은 어떤이고 그냥 조건은 조건이에요.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서 어설픈 게 배운 걸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제대로 한번 풀어봐요. 여기 보면은 자동차 날개 달린 거, 노란 거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 간의 상관관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간의 상관관계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제일 나아요.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면서 푸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곱셈을 혼자 머리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38 곱하기 27 해봐요. 안 되죠. 제가 펜 줄 테니까 해볼래요? 그럼 적으면서 할 거 아니에요? 뭐 87에 56,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적으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적을 때 어떻게 적냐? 어떤 자동차도 날개 달린 게 없대요. 자동차 이렇게 있어요. 날개 달린 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서로 구분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이 돼요. 라고 그릴 거면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추천하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들으시면서 가니까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시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빨리 이거 탐정사무소 나가서 삼성 다니지. 자, 이렇게 그려요. 어차피 개념은 3개예요. 자동차 있죠. 날개 달린 거 있죠. 노란 거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문제 푸세요. 개념이 3개면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편해요. 1, 2, 3, 4, 5, 6, 7, 8. 영역이 8개 나와요. 8개 영역이 나오는 건 지금 개념이 3개니까 8개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3개면은 각각의 개념이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정하면,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8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OX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잖아요. 그죠? 그럼 그 8개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두 개의 정보를 표시해 주고 이 두 개의 정보를 표시한 다음에 선택지가 맞는지 판단하면 끝. 그렇게 뭔가 체계를 갖고 풀어야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들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자동차도 날개 달린 게 없대요. 자동차 중에 여기 있죠. 날개 달린 거 이쪽이죠. 그런 게 없대요. 그럼 중간에 겹치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2번하고 3번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죠? 그럼 2번하고 3번이 없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 지우세요. 이거는 예전에 그 토스형이 했어요. 토스형. 테스형 아세요? 옛날에 2500년 전에 테스형 있었잖아요. 토스형도 그때쯤 있었잖아요. 아, 토스형이란다. 레스형. 아유, 아리스토텔레스 있잖아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2500년 전부터 하던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처음 본다고 하면 섭섭해요. 이게 근본이거든요. 근본 없이 막 그리는 거. 대충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건가? 아니면 여긴가? 이랬다가 막 되게 안타까워요. 일단 틀 잡으세요. 근본 잡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중에 노란 것이 있대요. 자동차 여기 있죠. 노란 거 여기 있죠. 가운데 겹치는 게 3, 4번이잖아요. 그게 있대요. 그럼 거기에 뭔가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3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3, 4번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3번이 없잖아요. 그럼 4번이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3번, 4번 중에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3번이 이미 없으니까 그럼 4번이 있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그림이 이 두 개의 문장이 주는 정보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여기에서 2번하고 3번은 아예 없어요. 앞으로 이제 없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4번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1번, 5번, 6번, 7번, 8번 얘네들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건 뭐라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언급한 바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명제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1, 2, 3, 4, 5번 중에 답을 찾아볼까요? 1번 볼까요? 노란색이 아닌 것 중에 날개 달린 게 있대. 노란색이 아닌 거는 몇 번이에요? 노란색이 아닌 것. 이게 1, 2, 5, 8이잖아요. 그죠? 노란색이 아니고 노란색이 3, 4, 6, 7이니까 1, 2, 5, 8이죠. 그 중에 날개 달린 게 있대요. 2번하고 5번을 말하잖아요. 2번하고 5번 중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그림 보세요. 2번하고 5번 중에 뭐 있어요? 2번은 없고 5번은 모르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모른다고 해야지. 이걸 함부로 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1번은 답이 아니지.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선택지 하나하나가 다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답인 걸 찾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답인 게 여기 전제 두 개를 가지고 답인 정보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주관식인 것처럼 뭔가 막 명제를 생각해낸 다음에 그게 선택지 어딨지? 없잖아요. 멘탈이 깨져요. 그리고 다시 다른 거 봐요. 또 멘탈이 깨져요. 1번부터 멘탈 깨져요. 남들은 명제 쉽다는데 이러면서 멘탈 깨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2번도 봐요. 날개 있는 것 중에 노란 게 있대요. 날개 있는 것 중에 노란 거는 3번하고 6번 중에 뭐가 있냐고 묻고 있어요. 그림 봐요. 3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6번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날개 있는 게 모두 자동차다. 날개 달린 게 모두 자동차다라는 말 보면 이거 무슨 생각 들어요? 날개 달린 게 모두 자동차다 그러면 요게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날개 달린 것 중에 자동차가 있냐라고 물으면 그 2번, 3번을 보면 되지만 날개 달린 게 모두 자동차냐라는 말은 날개 달린 것 중에 자동차 아닌 게 없다. 이 말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5번하고 6번이 없다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3번 선택지처럼 5번하고 6번이 없냐고. 5번하고 6번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답이 안 된다고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풀어야 맞추는 거니까요. 다르게 풀면 안 되나?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긴 있죠. 천재들은 이거 그냥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뭐가 답인지 이게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 선택지가 떨고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고 우리는 다른 방법 찾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 풀어. 보자마자 떨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막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를 못 따라오면 어떻게 잘 따라와 봐요. 끝까지. 어떤 노란 것은 날개가 없대요. 노란 것 중에 날개가 없는 게 있대. 이게 그죠? 어떤 노란 것은 날개가 없다. 노란 것 중에 날개가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4번하고 7번 중에 뭐가 있냐고 묻는 거거든요. 4번하고 7번 보세요. 뭐가 있나요? 4번이 있잖아요. 노란 것 중에 날개 없는 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게 자동차긴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5번이 왜 안 되는지 볼까요? 노란 게 날개 있대. 노란 게 날개 있으려면 4번, 7번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포함되면서 날개가 무조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노란 것 중에 날개 없는 것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노란 것 중에 날개 없는 게 4번, 7번이고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4번하고 7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번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노란 것 중에 날개 없는 게 분명히 있는데 노란 것이 다 날개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거 지금 그냥 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림이라도 봐야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답인 게 답인 거, 답이 아닌 게 답이 아닌 걸 아는 거지.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게 이거 한국 사람이 그 두 줄 이해하는 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뭔가 시킬 때에도 뭐 저 중에 노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중에 노란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아, 저 중에 노란 게 아닌 것도 있구나 이렇게 막 넘겨주고 그러면 안 돼요. 명제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제가 그래서 성격이 약간 그래가지고 뭐 시킬 때도 꼼꼼하게 시키고 할 거니까 앞으로 하려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1번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라는 거 아셨나요? 처음부터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근데 공부해야지 어떡 하겠어요. 시험 돼서 삼성 가면은 집에서 잔치해 주잖아요. 그 정도 잔치 상 얻어 먹으려면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명제 이 정도 하고 다음 문제 좀 볼까요? 거짓말. 아, 이거 범인 찾는 거 제 전공이지. 이거. 이 정도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범인이 떨어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아, 내가 범인이다 이렇게 보여요. 저도 집에서 설거지 할 거 아니에요. 제 설거지 얘기 내가 맨날 하는데 나도 집에 설거지 한다고. 근데 설거지 할 때 고무장갑 끼고 하잖아요. 고무장갑 끼다가 이 문제 보잖아요. 고무장갑 안 벗어도 돼요. 이 정도면 그냥 보여요. 이 정도는. 자, 문제 푸는 거 볼까요? 일단 이게 범인이 한 명이래요.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한 명이래. 야, 4명이 거짓말인데 이거 어떻게 금방 나오지? 이거요. 4명이 거짓말인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거짓말 되게 많네.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중에 범인 있나 보다. 문제에서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넘겨주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을 때나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그냥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범인은 범인이고. 예전에 보면 범인도 아닌데 왜 거짓말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 문제 뭐 하려고 풀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럼 뭐 보호해 주려고 하나 보지.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자, 이건 문제 푸는 거 되게 쉬운 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원포인트니까 오늘 처음 봤으니까 하나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 거짓말이 한 명인데 혹은 진실이 한 명인데 이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다 잠깐 적을게요. 범인이 하나예요. 그죠? 범인은 하나. 그다음에 거짓말도 하나. 요걸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요걸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범인으로 문제 푸는 건 성실해야 돼요. 되게 성실해야 되는데 그 성실함의 보상이 커. 이걸로 문제 푸는 건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건 특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거만 알면 모든 문제 다 풀린다고 막 썸네일 이런 데 보면은 다 풀린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만 다 풀리더라고요. 일단 봐요. A가 뭐라 했냐면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B하고 D 중에 범인이 있대요. 이 또는이라는 말도 이거 오늘 처음 말했으니까 이것도 얘기하는데 또는이라는 거 뭐라고 해석하냐면 보통 둘 중 하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 많아요. 짜장면이나 짬뽕. 뭐 드실래요? 되게 배고픈데. 이럴 때 전 짜장면이요, 전 짬뽕이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이것도. 짜장면이나 짬뽕 하는데 되게 배고파. 고민하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전 둘 다 드세요. 그러면 돼요. 또는이 뭔데요? 둘 중 하나잖아요. 누구 맘대로. 또는이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나 그렇게 쓰는 거지 원래 논리적으로는 최소 하나예요. 최소 하나. 그래서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떨어져 있어요.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주워가세요라고 하면 둘 다 주워가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주워가라니까요. 그냥 둘 중에 하나면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해야 둘 중에 하나인 거고 특별하게 둘 중에 하나일 때만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아무렇게나 또는을 막 둘 중에 하나 뭐뭐 거나를 둘 중에 하나 양자택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넘겨짚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하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린다 진짜. 예. B 볼게요. D는 범인이 아니다. C 볼게요. C 아니고 E도 아니다. D 볼게요. E가 범인이다. E 볼게요. B는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반말도 섞어 쓰고 하는 게 제가 실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반말 섞어 쓰는 거 처음이거든요. 저도 되게 어색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이거 되게 쉽게 푸는 법은 일단 요거 쓰는 게 맞긴 맞아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실은 누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누구 중에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얘기가 쉬워져요. 누구 중에 거짓말했다를 따질 때는 가장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으면 되게 쉽게 풀리는데 그게 뭐냐면 딱 모순관계. 모순관계가 성립되면 이거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모순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진실이거나 한 사람이 거짓이거나 이게 딱 나눠 갖는 거. 이게 모순관계예요. 둘 다 진실일 수는 없다. 이것만 가지고 모순관계라고 안 해요. 둘 다 거짓일 수 없다. 이것까지 성립해야 모순관계예요. 그러니까 모순관계는 하나가 진실이고 하나가 거짓인 걸 딱 나눠 가져야만 모순관계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어. 딴 사람은 딴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어. 이거는 둘 다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범인이면. 이거는 모순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모순관계라고 하는 건 딱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 있어요. 단순 부정. 아니면 누가 말하길 누가 거짓말한다고 할 때 A하고 B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가 보통 흔히 나오는 모순 관계예요. 특히 이거.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가 있어. A가 B한테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근데 A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는 알 길이 없지. A는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우에는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근데 A가 진실이면 이 말에 따라서 B는 거짓말하는 게 자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진실이라는 보장이 있나? 거짓말일 수도 있지. 근데 A가 거짓말이면 그러면 B는 진실이 되죠. 이 말이 거짓말이 되니까. 그럼 이건 딱 이렇게 나눠 갖는 관계가 되잖아요. 말한 사람이랑 지목당한 사람이 완전히 모순 관계, 이 진실 거짓 관계를 나눠 갖는 관계가 돼요. 이 말한 사람이랑 지목당한 사람이. 이게 여기 있어요. 그죠? E가 B를 거짓말한다 했잖아요. 그럼 딴 거 보지 마세요. E하고 B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경우 1 아니면 경우 2 이렇게. 이거밖에 없죠.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쪽이 맞는지 이쪽이 맞는지 하나씩 볼까? 그러려면 또 나가. 왜냐면 이거는 누구나 그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보고 이거 보고 하는 거는 하나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해본다는 건데 잘못하면은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왜 어렵냐면 여기에서 거짓말이 4명이나 있는데 누가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가 거짓말인지 알면 이거 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짓말인 사람이 3명이나 확정이 됐어요. 누구냐면 얘예요. 얘. 그쵸? 왜냐면 진실은 여기 있잖아요. 어쨌든 진실은 하나인데 그 진실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어쨌든 간에 이 셋은 무조건 거짓말로 확정이잖아요. 거짓말로 확정됐으면 얘네들 거짓말인데 이거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 거짓말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래. 그럼 무슨 정보가 나와요? B나 D 중에 범인이 있어라는 말이 거짓말이면 B도 아니고 D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거짓말이래. 이게 거짓말이래. 무슨 정보가 나와요? C하고 E가 둘 다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면 C 있거나 혹은 E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래. 어떤 정보가 나와요? E가 범인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면 E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지 뭐. 요 세 개의 정보만 봐요. 뭐 나와요? 요거 결합하면은 C가 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가 답이에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그 뭐 하려고 알라 그래요. 어차피 범인 나왔는데. 그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요. 뭐 진실 말하는 사람 상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C가 범인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답이 3번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됐죠? 진실 거짓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모순 관계가 보이면 이게 되게 쉬워져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그냥 뭐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비밀.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그거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되게 낮아요. 근데 이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안다고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그죠? 이게 제 사무실에 있으면은 이 정도는 그냥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뭐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도 말고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도 좀 볼까요? 이거는 이제 단어 관계 문제라는 건데 이게 다른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 갈 생각은 아닌 거 삼성만 가고 싶은 거죠 지금. 다른 기업에서는 이게 언어로 나와요. 언어. 그러니까 이제 국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이상하다가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갈 거니까. 삼성은 자랑스럽게도 얘네들을 그 꼭 추리에 넣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문제 유형이 바뀐 게 아니라고. 얘네들은 원래 삼성에서 한 2014년, 2015년에 문제를 바꿀 때부터 그때 당시 이제 과목을 좀 바꿨는데 그때부터 이런 게 추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언어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말도 맞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어 선생님이랑도 친해요. 다른 탐정사무소 선생님이요.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은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어때? 이거 지금 단어 관계 다른 걸 찾으라고 돼 있는데 할 일 없다 지루하다 질문하다 묻다 산을리 메라이 마파람 남풍 날래다 빠르다 지금 막 이렇게 섞어서 넣어봤어요. 일단은 우리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되는데 질문하다 묻다 이거는 질문하는 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묻는 게 또 파묻는 거잖아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다른 건 또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질문하다 묻다는 질문하는 거랑 물어보는 거랑 그 얘기인 걸로 보이긴 해요. 산울림 메아리는 같은 말이죠. 날래다 빠르다. 날래다 이거 한다고 어디 저 위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 그 저거 표준어예요. 날래다. 그래서 이거 날래다 빠르다 해서 이것도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2번, 3번, 5번은 같은 말이거든요. 1번하고 4번이 문제인데 1번이 할 일 없다 지루하다. 할 일 없는 게 지루해 보이거든. 그래서 1번이 답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마파람 남풍은 뭐지? 이거 아세요? 마파랑 남풍 이거 요즘 아는 게 대단한 건 아닌데 모르는 게 또 창피하진 않은데 모르는 게 또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알아두시면 마파람 남풍 이거 마파람이 우리가 남향집 좋아하죠. 남향집. 그 남향집을 딱 이렇게 짓고 창문을 딱 보고 있으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그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거 아니에요. 맞바람, 이게 맞바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풍이 맞바람이에요. 그래서 뭐 높새바람, 한이바람, 맞바람 뭐 이런 것들이 다 원래 우리말에 있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남풍은 그런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할일 없다 지루하다는 그럼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네. 맞아요. 2, 3, 4, 5번이 같은 말이고 1번은 같은 말이 아닌 거고, 할일 없다 지루하다는 뭐냐? 할일 없다는 거는 이게 지루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비슷한 글자처럼 보이는데 이게 전혀 다른 말인 것이, 할일 없다는 거는 진짜 속절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요즘은 제가 롤은 안 해서 잘 몰라. 근데 옛날에 스타는 했나요, 여러분? 스타도 모르지. 나 옛날 사람이어서. 스타 같은 거 하는데 저기서 막 러커가 때려. 근데 우리가 옵저버가 안 보여. 그럼 할일 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뜻이에요. 할일 없이 당하다. 이런 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루하다랑 전혀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거 몰랐는데요? 몰라면 어떻게 이제부터 아는 거죠. 시험에서 이런 거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어떻게 그냥 뒤로 빼야지. 뒤로 빼야지. 이거를 그냥 붙잡고 있는다고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다음 문제 볼까요? 비슷해요. 모르면 뒤로 빼야지. 어떻게 해? 삼국사기 김부식, 이건 안다. 이건 안다. 그죠? 우리 이제 국사 공부하면 이 정도는 알잖아요. 삼국유사 일현, 삼국사기 김부식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사표는 뭐지? 이거 출사표 이게 누가 지은 거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고 훌륭하신 분일 수도 있고. 누구예요? 출사표 누가 쓴 거래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3명이네. 이순신, 계백, 김구 이렇게 하면 그 한국 사람 중에 하나겠네. 그러면 틀리는 거지 뭐. 그죠? 이건 알고 써야지 뭐 대충 넘겨주면 안 되고요. 이거 제갈량이에요. 제갈량 아시죠? 제갈공명. 삼국지를 몰라도 제갈량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보신 것 같잖아요. 지력 100 삼국지 하시면 그죠? 지력 100은 혼자잖아요. 무력 100 여포 지력 100 하시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제 중간고사 다 날려먹은 그 게임이 삼국지인데, 그때 이제 저도 제갈량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신야에서 나오죠.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출전할 때 제가 이런 이유로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적었고, 그래서 이 출사표를 읽고 이게 이제 신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울지 않은 이는 정말 참된 신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데 오버하는 그런 이제 오바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그 출사표가 적은 사람이 제갈량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모르면 뒤로 빼야지. 단어 관계는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식 이런 게 좀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관계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푸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4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일단은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는 거 그거 풀어봤는데,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잔치상 받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했다고 후회하면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 또 이거 많이 알아둔다고 나중에 사회 가서 써먹을 것도 없어요. 시험 되는 거 말고는 써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이런 거는 공부해가지고 치워버리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지? 아까 제가 그림 그려서 문제 푸는 게 편하다고. 괜히 막 말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말고, 말로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말로 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 손 한번 꼭 잡아드리고 이렇게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림 그려서 푸세요. 그게 훨씬 편해요. 저도 부모님한테 이런 머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긴 한데 이거는 안 주셨어요, 부모님이.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모순관계 찾으라 했죠. 서로 간에 모순관계 나오면 되게 편하다고. 그래서 모순관계 나오는 문제만 따로 빼본 거예요. 이 문제 안다고 진실과지 문제 다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이제 난이도 낮은 거 한번 해본 거니까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3, 4번 이거는 뭐 어떻게 이런 단어 관계 많이 보시면서 신문 볼 때 그냥 괜히 보지 마시고, 이제 모르는 단어 나오면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괜히 국어 사전도 한번 보시고, 이제 뭐 검색 한번 해보시고, 네이버 국어사전 무슨 뭐 다음 국어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초록창에 국어사전 한번 쳐보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익히시면 3번 4번 문제도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오늘 문제 어땠어요? 별거 없죠? 연습하면 진짜 여러분께 됩니다. 지금은 제가 풀었지만 여러분께서 연습하시면 여러분께 되기 때문에 꼭 연습하셔가지고 진짜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한테 꼼꼼하게 읽어보고 필요한 정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저희가 드리는 정보 바로바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오늘 마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추리 탐정 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SAT NCS계 문제 해결 능력계 명탐정 복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NCS 문제 해결 능력, 인적성 추리 영역, 그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경채, 우리가 줄여서 민경채라고 부르죠. 피셋, 언어 논리, 상황 판단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제가 민경채 문제를 풀어봤지만 민경채 말고도 뭐 5급 공채, 아니면 뭐 7급 공채, 아니면 뭐 리트, 뭐 입법고시 피셋, 되게 도움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 영상이 여러분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요. 이번 주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주제는요,
GSAT 도식입니다. 도식도 여러 가지 도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GSAT 도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딱 그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연습이 됐는가 안 됐는가가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GSAT 도식은 그게 연습이 되면 그냥 어렵지 않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연습이 됐는가 안 됐는가가 시험 보고 나서의 그 반응으로 알 수 있어요. 시험 봤는데 도식 문제 어려웠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 공부 안 했구나. 도식 문제가 어려웠다는 건 이거는 항상 나오는 형태인데 그게 공부가 안 됐다는 거고 연습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이번에도 완벽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 문제 한번 보고 오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문제를 보니까 무슨 어디 보물 찾으러 갈 때 암호 같은 거 뭐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이거 착 풀어가지고 문을 착 열면은 문이 착 열리고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데 그거 잡으러 가다 보면 옆에서 화살 날라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먼저 간 사람은 꼭 화살 맞아 죽고 나중에 간 사람들이 가보니까 뒤에 악당 오고 어쩜 그렇게 뻔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이제 풀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얘는 이걸 보통 암호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도식 추리는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문자나 숫자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걸 토대로 중간에 있는 얘네들이 어떤 기호인지 이 기호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암호를 찾는 그런 문제 유형도 있고요. 또 뭐 명령 이행형 그래가지고 그냥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해. 명령은 내가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랬을 때 결과물이 뭔지 찾아봐. 물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고 갈림길이 있을 거야. 그 질문에 답은 제대로 해야 돼. 그렇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거기로 갔을 때 결과물이 뭔지 찾아봐. 뭐 이런 식의 문제 유형도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 유형은 GSAT 문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유형이고요. 뭐 많으면 4문제, 적으면 3문제. 뭐 예전엔 막 2세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도식에 이게 뭐 문제가 2개, 3개 이렇게 딸려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세트에 문제가 4개까지 딸려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트가 여러 세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요. 최근의 분위기는 한 세트에 문제 4개, 적으면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한 세트에 문제 3개를 넣어놨죠. 자, 이 문제를 푸는 걸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호들이 무슨 명령이니? 라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 기반도 없이 물어보면 상상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i가 있는데 요 i가 이쪽 f로 가는데 요 f로 갈 때 이게 마이너스 몇이 돼서 갔다. 요 2는 여기에 있는 j로 가는데 이게 플러스 몇이 돼서 갔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있고 문자도 있거든요. 여기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7이 그냥 숫자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7이 갑자기 알파벳 G로 바뀌고 C는 갑자기 알파벳 3으로 바뀌면서 이러면서 뭔가 다른 명령을 줄 것인지 아무 기반 없이 생각하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 수 있어요. 그 상상의 나래는 나중에 집에서 시간 날 때 펴보시는 걸로 하고 시험장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한번 한정을 지어서 요런 문제, 요런 명령 유형이다 라고 약간의 위험 부담을 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으니 그런 명령이다라고 한정을 짓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게 무슨 명령인지부터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유형을 가만히 보면요. 뭐 하라는 건지 알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알겠고 무슨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자, 가만 보세요. 일단 여기서 별, 역삼각형, 마름모, 여기 별도 있는데 이런 것 중에 뭐부터 찾아야 되겠어요? 괜히 어렵게 나 오늘 모험 좀 해보지 뭐. 이렇게 가서 이 3개 중에 뭐가 답인지 하나씩 한번 가정해서 가보겠다. 이런 것도 집에서 마음 편할 때, 세상 밝을 때, 그럴 때 그냥 뭔가 세상이 희망차고 이럴 때 그런 거 해보시고요. 우리는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예, 이거부터 찾아야 되겠죠. 하나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 명령일 것이고 그 명령 하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찾아졌으니까 요걸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고 그럼 이거는 여기니까 이걸 찾았으니까 다시 요거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순서대로 가자면 우리는 요 순서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풀어요. 이 누구나 이렇게 푼다는 건 이걸 이렇게 푼다는 걸 알았다는 게 여러분의 변별력 그런 게 없다는 의미예요. 이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별력은 어디서 생기냐? 여기서 변별력은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빠르게 차차차차 해내느냐 거기서 이제 변별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웬만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문제에선 변별력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 정도 난이도고 대부분 그 정도 풀어내니까
그럼 뭐가 변별력이 생기냐? 못 풀면 변별력이 생기죠. 내가 다른 사람들 받침이 돼주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근데 뭘 하라는 건지도 알겠고 어디로 어떤 순서대로 하라는 건지도 알겠거든요. 그럼 이제 좀 한정을 지어서 어떤 명령의 유형이 나왔는지 이런 걸 살펴볼 텐데, 일단은 명령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감. 뭐가 들락날락해요. 들쭉날쭉하다고요. 이게 몇이 더해져서 뭐가 되고 몇이 더해져서 뭐가 됐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4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문자나 숫자가 다 4개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4개, 그 4개가 다른 4개로 바뀐다고요. 바뀌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바뀌어요. 이게 순서 변화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까지 돼버리면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가는 걸로 지금까지는 거의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이게 뭐 곱하기 8, 막 플러스 뭐 60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8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알파벳 O 같은 경우는 숫자로 15거든요. 곱하기 8 한다고 쳐봐요. 그럼 120이에요. 120번째 알파벳은 뭐예요? 아, 미치겠어요. 이거 언제 다 계산해요, 그죠? 이렇게 잘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많으면 플러스 4, 적으면 마이너스 4, 뭐 이 정도요. 그리고 각각의 자리는 따로따로 정의가 내려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1 예를 드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요.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3. 아니면 뭐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갑자기 끝에 마이너스 2,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각각의 자리가 따로따로 정의가 내려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4 범위 안에서 증감이 일어나는 것, 이걸 증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동. 뭐 배열 변화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동이요. 어떤 4개가 있어요. 그 4개가 다른 4개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위치가 바뀌어요. 이것도 1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위치만 바뀌어요. 증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이런 명령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명령, 이게 이제 기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자,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는 처음에 별부터 찾기로 했어요. 자, 근데 이 별은 어떤 명령일까? 여기 보니까 IUW가 있고 JVXF가 있는데 이거는 딱 알파벳이 바뀌었잖아요. 없던 알파벳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증감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고, 그러면 증감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변하는 거라고 했으므로 I가 J로 가고 U가 V로 가고 세 번째 자리 W가 X로 가고 네 번째 자리 E가 F로 간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증감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I가 J로 가요. 몇 번째 알파벳이 몇 번째 알파벳으로 갔어요? I는 9, J는 10 이렇게 되거든요. 하니까 이거는 플러스 1이 일어난 거라고 알 수 있어요. U가 V로 갔어요. A, B, C, D, F, G 쭉 해보세요. O, P, Q, R, S, T, U, V, 플러스 1입니다. W가 X로 가는 것도 플러스 1이고요. E가 F로 가는 것도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별은 이런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별은 이제 1111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다가 뭐 플러스는 좀 생략하고 적는다고 치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KN49가 1111을 받은 결과물이므로 원래가 뭔지를 찾아낸 다음에 이거랑 요거를 비교해서 마름모를 찾아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꾸로 갈 때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뭐 부호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1 더한 게 K라면 K에서 하나 뺀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면 되는데 이게 1이니까 쉽지, 만약에 마이너스 3 되게 어려워요. K 빼기 3 몇이에요? 우리는 알파벳을 거꾸로 하지 않습니다. 한글은요. 한글도 거꾸로 안 해요. 히읗, 피읗 이렇게 하시는 분 없죠. 가나다라 마법사 이것만 하지. 그걸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빼기 3을 해야 돼. K 빼기 3을 해야 된다. A, B, C, D, E, F, G, H, I, J, K, L 지나갔어. 다시 A, B, C, D, E, F 이러고 있거든요. 해도 돼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감이 됐건 이동이 됐건 그 명령이 적용됐을 때 혹은 그 명령이 뭔지 파악할 때 아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갈 건데 이 길을 갈 때 덜그럭거림 없이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해두는 게 필요해요. 그 중에서 증감에 대한 기름칠, 이건 뭐를 저는 추천드리냐면 그 알파벳의 순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빠르게 파악하는 거, K는 K는 JK 11, W 23, R 18, O 15, H 8 바로바로 되도록 연습이 되면 좋죠. 근데 그거를 암기하는 것은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글을 순서를 몰라서 암기를 못해요. 피읍 13, 치읓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암기가 되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암기가 돼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암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옆에다가 적으시는 것도 좋아요.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적어봤거든요. 자, 이거 제가 왜 다 적을게요? 저도 보고 하려고요. 이거요. 이것 때문에 제가 머리 쓰는 게 더 아깝더라고요. 시간이. 차라리 이렇게 약간 시간 내서 적어놓고 이 문제 어차피 이 도식만 풀어낼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세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세 문제 풀 때마다 이거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적어놓으면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는데 그거 한 번 적는 시간 아껴가지고 나중에 할 때마다 막 복잡하고 피곤하고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 번 적어놓는 게 좋아요. 한번 여러분이 시간 보세요. 이거 적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리는 시간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뒤에 시간 버리는 게 그게 더 아까워요. 이거 해놓는 게 좋아요. 나는 이미 외웠는데요. 아, 그럼 복 받으신 거고 그런 분들은 이제 축하드리고요. 그냥 그래 하면 돼요. 그렇게 외운 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외웠는데 이거 일부러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 안 외워지신 분들 난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증감은 이걸 적어놓는 게 기름칠이다. 증감의 기름칠 하나 했고요. 자, 그럼 이제 기름칠 한 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1111 마이너스 1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보면 사면은 K 빼기 1은 J죠. N 빼기 1은 M이네요. 숫자는 쉽죠. 4하고 9는 빼면 38이 되니까. 자, 됐어요. 이제 우리는 마름모가 뭔지 찾아야 되는데 마름모는 딱 보니까 뭐 같냐면 이동 같아요. 그죠? M83J가 JM38이 됐다는 거는 숫자의 위치도 바뀌었고 알파벳이 위치도 바뀌긴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그 숫자와 그 알파벳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변함이 없잖아요. 하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면 되는데 이동은 기름칠을 뭐 할까요? 이동은 일단 이거를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파악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말로 하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가 두 번째로 갔고요. 그러니까 M이 첫 번째였는데 두 번째로 갔고 두 번째 있던 8은 끝으로 갔고요. 세 번째는 3은 그 자리에 있고요. 끝에 있는 J는 제일 처음으로 왔는데 이걸 여기다 적을 거예요. M이 여기서 뭐 세 번째 여기서 뭐 어디로 갔고 8이 어떻게 갔고 뭐 어떻게 갔고 이걸 다 적을 거냐고요. 이거 언제 적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림 그릴 거예요? 이거 언제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나타내는 방법을 한 번쯤 생각해 놓는 게 좋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여기다 딱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마름모는 어떻게 이름 붙이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요. 거의 대부분들 떠듬떠듬하지만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와 있는 건 애초에 네 번째 있던 게 제일 처음에 왔네요. 4가 제일 처음에 와야 돼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건 M인데 그거는 애초에 첫 번째 자리에 있던 거예요. 1이 두 번째 자리에 와야 돼요. 세 번째에 있는 3은 그 자리 그대로네요. 3이 세 번째로 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게 끝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413이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름 붙이는 방법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조금만 해두면 이거 이제 금방금방 여러분 입에 익을 거예요. 413이 말로 하면 뭘까요? 네 번째가 첫 번째로, 첫 번째가 두 번째로, 세 번째는 그 자리에, 두 번째는 끝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첫 번째 했던 게 두 번째로, 두 번째 했던 게 끝으로, 세 번째 있는 건 제자리에, 네 번째 했던 게 처음으로. 그죠?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의 기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A, B, C, D, 어떤 분은 하나다라, 어떤 분은 기억, 니은, 디귿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저는 숫자가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마름모가 413이라는 건 일단 알았거든요. 근데 기름칠에서는 뭐가 연습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원래 시작이 있죠. 명령이 있죠. 결과물이 있잖아요. 하나씩 빠졌을 때 그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그 하나를 찾는 그 세 가지를 다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세 가지를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 있는 얘 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M83J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름모를 받았어요. 이게 JM38이 됐어요. 그러면 마름모가 뭘까요? 하나. 두 번째, M83J가 있는데 마름모가 413이라는 명령이래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될까요? 요거 하나. 마지막, 원래 뭐가 있었는데 마름모가 413이래요. 그러면 JM38이 됐어요. 그럼 원래가 뭐였게요? 요거 하나. 이 세 가지가 그렇잖아요. 요게 비어 있을 때, 요게 비어져 있을 때, 요게 비어져 있을 때 각각이 비어져 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이동에서의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여러분이 기름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좀 미리 연습을 해두고 가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하고 연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좀 전에 했어요. 했는데
이걸 일반화시켜서 빨리 한번 하는 거를 설명해 볼게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 2, 3, 4를 적어요. 여기다가. 적은 다음에 뭐 하냐면 뒤에 있는 요거 있죠. JM38을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앞에다 딱 붙여보세요. JM38을 앞에다 읽어보세요. JM38 이 순서대로 읽히죠. 그러면 그 순서대로 밑에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4, 1, 3, 2 그걸 그냥 적으시면 돼요. 4, 1, 3, 2 똑같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양쪽 끝에 있을 때 기호가 뭔지 찾는 방법. 두 번째, 이게 있을 때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럼 결과물이 뭐가 되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1, 2, 3, 4를 적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번엔 4, 1, 3, 2를 읽으세요. 4, 1, 3, 2 이렇게. 그럼 위에 있는 알파벳이 또 알파벳이나 숫자가 순간적으로 또 기억에 들어오겠죠. 순서대로 4, 1, 3, 2, JM38이죠. 제일 끝에 있는 거 JM38 이렇게요. 마지막 세 번째, 요게 좀 괴로운데요. 여기 원래 뭐가 있었는데 명령을 받았더니 이렇게 됐어. 원래가 뭐였니? 요거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얘만 유일하게요. 이걸 적어요. 아까는 1, 2, 3, 4 적었죠. 무조건 1, 2, 3 적고 뒤에 있는 걸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얘를 적어서 4, 1, 3, 2 이렇게 읽어내세요. 이렇게 적고요.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1, 2, 3, 4 순서대로 읽으세요. 1, 2, 3, 4 M, 8, 3, J 이렇게요. 똑같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동해서 요 세 가지를 연습해 두시면 또 기름칠이 충분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연습이죠, 이제부터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13이라는 걸 알았죠? 우리는 이제 여기 찾으러 가죠. 4132.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때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 중에 세 번째 거 요걸로 이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4131 여기다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1, 2, 3, 4를 순서대로 읽어보면 1, 2, 3, 4, 7, C, D,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7, C, D, 4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였나 보다. 그런데 7, D, 4가 7, C, D가 됐을 때 요 삼각형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럼 삼각형이 뭔지 찾는 이거는 요거. 우리가 앞에 있던 이거. 그죠? 요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내 그냥 원래 연습한 거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식이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냥 이걸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의 화살표 방향이나 거기 문자나 이런 게 좀 바뀔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식이 어려우면 그럼 이건 연습이 안 됐다고 말할만 하잖아요. 자, 마저 할게요. 1, 2, 3, 4 적고 7C D4를 있습니다. 그래서 7C D4죠. 7C D4 21, 3, 4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령이 다 나왔어요. 별은 1111, 마름모는 4132, 역삼각형은 2134. 해서 이렇게 명령이 나왔고 이제 밑에 있는 세 문제를 풀어내면 되죠. 글쎄요, 요 정도 되는 도식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게 할 일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손 연습하는 거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좀 표준화가 되는데 요 정도 난이도면 요거 1분 안쪽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요. 뭐 제 주위에서도 이런 거 해볼 때 처음에는 버벅버벅 될 수 있어요. 아, 이게 좀 어려운데? 좀 약간 낯선데? 근데 연습만 되면 이거는 바로바로 그냥 탁탁탁탁 적어가는 것만 일이거든요. 머리 쓸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이제 세 문제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마저 계속 볼까요?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은 바로바로 반영해서 풀면 될 일이고 그 풀면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집어넣어서 풀면 되죠. 자, 그럼 1번부터 해보죠. 1번 같은 경우는 별이 111이고 그 다음에 마름모는 413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적용하는 거죠. W가 하나 더해지니까 여기 적혀있는 거 보시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외우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해도 좋고요. 외운 걸 해도 좋고 X, J가 하나 더해지면요 K, L이 하나 더해지면요 M, B가 하나 더해지면요 C가 되죠. 413이 받은 결과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1, 2, 3, 4 적고 413을 읽으세요. 그러면 4, 1, 3, 2 이렇게 되니까 C, X, M, K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그 답이 1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2번도 볼게요. 똑같아요. 그죠? 여기다 1111 보이는 것부터 적으면 되죠. 일단 적어놓고 하면 되는 거니까 역삼각형은 413이 여기가 413이죠. 마름모가 413이 역삼각 2134. 그죠? 그러면 얘가 1, 2, 3, 4 적고 413이 읽어요. 41, 32, 25, VD
그 다음에 2134니까 1234 다시 적고 2134 읽어요. 그러면은 52V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11 그럼 63. 그 다음에 V가 W, D가 E, CD E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63W2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번도 볼까요? 자 3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아요. 일단은 적어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는 1111 마름모는 4132 거꾸로 가는 것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얘는 2134. 자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N에서 1 빼야 되죠. 그죠? M U에서 하나 빼야 되죠. T 3에서 하나 빼야 되죠. 2 D에서 하나 빼야 되죠. C 그 다음에 4132, 2134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4132 거꾸로 갈 때는 이렇게 이거 적으라 했어요.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래서 1, 2, 3, 4 순서대로 읽으면 TC, EM 그 다음 다시 2, 1, 3, 4 거꾸로 가면 1, 2, 3, 4에서 CT, E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그러니까 뒤에 이 도식을 풀고 나서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는 이거는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그냥 빨리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도식이 이제 풀어내는 게 이게 문제인 건데 도식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증감, 이동 그 다음에 증감에서는 요 기름칠, 이동에서는 하나, 둘, 세 개의 기름칠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충분히 해두시면 그러면 이제 도식은 거의 이제 정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도식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신 있게 연습 좀 해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풀어본 문제 어떠셨어요? 약간 모험하는 느낌도 들고 그죠? 암호 푼다고 하니까 뭔가 이거 풀고 나면 뭔가 나한테 생기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나중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한 번씩 알아두면 좋겠죠?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만나게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풀어두셔야 됩니다. 도식출이 어려우신 분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GSAT 유형 총정리 영상 있거든요. 여기인가요? 여기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클릭해 보시기 바라고요. 꼭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삼성 잔치상 우리가 예전에는 고시 시험 되면 잔치상 받았어요. 거기다 막 플랜카드 걸어주고 우리 아들 시험 됐어 막 춤추고 막 그저 소잡고 돼지 잡고 요즘 삼성 들어가면 그 정도 해주잖아요. 우리 한번 그거 한번 받아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보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러분 거가 되게 하려면은 이거 제가 푸는 거잖아요. 저는 잘 풀어요. 이거 하루 많이 했으니까. 제가 푸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구경하는 거지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풀어내셔야 됩니다. 스스로 해보시고 막 옆에 조카 붙잡고 아니면 아는 사람 붙잡고 설명 한번 해보. 이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뒤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겠죠. 뭐 어때요? 내가 지금 시험 되는 게 중요하지. 한번 설명해 보시면 아 내가 뭘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도 아마 느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좋은 공부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꼼꼼히 읽어보고 저희가 또 문제도 같이 해결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저희한테 도움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맞추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추리 탐정 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SAT NCS 문제결능학계 명탐정 복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코레일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해당 영상 안 보신 분들 위에 이제 여기죠.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정형화된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들 역시 NC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뭐 약간 짧은 걸로 좀 준비하긴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께 아마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 주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제는요. 또 이제 슬슬 왔잖아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또 개강하기 시작하면 슬슬 오죠. GSAT 추리 영역 한번 총정리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총정리라고 하긴 했는데 지난번에 했던 총정리라고 좀 다르게 지난번에는 문제만 막 주구장창 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공부법, 또 뭐 멘탈 관리, 또 합격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공부했대더라 이런 얘기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문제도 이제 좀 간단하게 좀 풀어볼 거고요. 일단 문제는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문제 두 문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스타일 명제 문제 하나, 퀴즈 문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도 한번 같이 한번 완벽하게 한번 해결해봐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 문제 한번 보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두 문제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 명제 문제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던 문제입니다. 해서 따끈따끈한 문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 소재는 좀 재밌네요. 발 큰 사람, 손 큰 사람, 키 큰 사람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 찾는 문제죠. 결론 찾는 문제 그리고 어떤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GSAT 문제를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림 그려야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개념이 3개죠. 발 큰 사람, 손 큰 사람, 키 큰 사람. 근데 키 큰 사람은 요 앞에서 키가 크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라고 설정해도 좋고 키 큰 사람이라고 설정해도 좋아요. 어떤 걸로 풀어도 문제는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키 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뭐 어떤 부정된 개념을 생각하는 건 이건 좀 어렵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키 큰 사람으로 설정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림 그리죠. 항상 3단 논법 문제는 틀부터 잡는 겁니다. 괜히 어떤 중심 없이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념이 몇 개냐? 3개다. 3개면 3개를 겹쳐 그린다. 항상 이 틀이에요. 그래서 영역이 8개로 나눠진다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4, 5, 6, 7, 8, 8개. 8개인 건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개념이 3개. 각각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3개의 변수가 2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갖는 경우 그때의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곱하기 말씀드렸어요. 곱하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2자리 곱하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림도 이 명제도 그래요. 숫자 곱하기 구구단 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손으로 써서 하는데 이런 거 말로 하는 게 이게 간단한 정보냐고요. 숫자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냥 머리로만 한다? 아, 되시는 분들은 복 받은 거지.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나는 저주받았다가 아니고요. 그게 정상이다. 되는 게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에도 하는 방법은 있다. 그거 연습하자. 이렇게 가야지 공부를. 그냥 나는 저주받았어. 이번 생은 안 되겠어. 다음 생에 보자. 다음 생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보긴 뭘 봐요. 이번 생에 끝장을 봐야지. 그렇죠? 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있으니까 요거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발 큰 사람 이쪽에 잡을게요. 손 큰 사람 왼쪽에 잡을게요. 키 큰 사람 오른쪽에 잡을게요. 이건 어디를 뭐 손 큰 사람, 키 큰 사람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잡아도 그 영역이 뜻하는 바가 뭔지만 정확히 알면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전제 1 볼까요? 전제 1. 발 큰 모든 사람이 손 크다. 발 큰 사람은 1, 2, 3, 4. 그죠? 발 큰 사람은 1, 2, 3, 4. 그 다음에 손 큰 사람은 2, 3, 5, 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발 큰 사람이 전부 다 손 크다는 얘기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운데에 관한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 큰 사람 중에 손 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운데에 관한 얘기지만 발 큰 사람이 전부 다 손 크다는 얘기는 이건 이 얘기예요. 발 큰 사람 중에 손 크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1번하고 4번이 지워진다. 라는 정보예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키 크지 않은 어떤 사람. 키 크지 않은 사람은 1, 2, 5, 8이죠. 이 바깥 부분. 그죠? 이 바깥 부분. 1, 2, 5, 8이 되는데 1, 2, 5, 8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발이 크대요. 그럼 1, 2, 5, 8 중에서 발이 큰 사람은 1, 2번이잖아요. 1, 2번에 뭐가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1번이 이미 지워졌기 때문에 선으로 연결하는 V 표시는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만, 그죠? 이제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에만 딱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1번은 지워졌으니까. 그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있다는 표시긴 하지만 이미 여기서 1번이 지워졌으니까 2번만 표시된다. 그럼 이제 여기 이 문장에서 주는 정보는 뭐예요? 이 문장 두 개가 주는 정보는 1번하고 4번 영역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2번 영역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3번, 5번, 6번, 7번, 8번 영역은 네가 준 명제만으로는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해.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준 문장에서의 정보가 부족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정보는 이거고요. 그럼 1, 2, 3, 4, 5번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되겠죠. 1번. 손 큰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 손 큰 사람 중에 키 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 이것은 중간 영역. 여기. 그죠? 손 큰 사람 중에 키 큰 사람 여기잖아요. 3번하고 6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림 보세요. 3번하고 6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없죠. V 표시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3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결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이 문장에서 나오는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문장을 그림으로 바꿨을 뿐이니까. 자, 2번.
키가 크지 않은 어떤 사람은 손 크다.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은 1, 2, 5, 8인데 이 중에 손 큰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해 2번하고 5번 중에 뭔가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그림에서 2번하고 5번 중에 뭔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나요?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에 2번이 이렇게 V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에요. 3, 4, 5번이 왜 안 되는지도 알아야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번이 답인 이유만 아는 거는 반도 안 되는 이거는 지식입니다.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손이 큰 모든 사람은 키가 크지 않다. 이 말은 손이 큰 사람 중에 키 큰 사람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3번하고 6번 중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3번하고 6번은 보았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있다 없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다고 말하는 거 이 결론도 확실한 결론은 아니에요. 다음 4번. 키가 크지 않은 모든 사람은 손 크다.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은 1, 2, 5, 8을 말하거든요. 이 문장을 다시 보죠. 4번. 1, 2, 5, 8번이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손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1, 2, 5, 8 중에서 손 큰 사람, 손 크지 않은 사람이 없다. 손 크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손 크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1, 2, 5, 8 중에 손 크지 않은 사람은 어디예요? 이거 1번하고 8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하고 8번이 지워지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1번이 지워진 건 맞지만 8번에 대해서는 지워졌다는 표시가 돼 있진 않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음에 5번. 키 크지 않은 사람? 키 크지 않은 사람은 역시 1, 2, 5, 8을 말하거든요. 여기 지금 주어가 똑같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1, 2, 5, 8 똑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 손 크지 않은 사람이 있냐? 1, 2, 5, 8 중에 손 크지 않은 사람은 1번하고 8번을 말하고 그중에 뭐가 있냐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1번하고 8번 중에 뭐가 있다는 표시도 역시 나오지가 않잖아요. 1번은 지워졌고 8번은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죠? 하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죠. 제가 말로 하면서 이걸 이렇게 풀어서 그렇지 저는 이 문제 딱 볼 때 그냥 그림 이렇게 딱 그려버린 다음에 바로 표시하고 하나하나 딱딱 보면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1분이 뭐예요? 몇십 초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면 손 큰 사람이 누가 있지? 그중에 발 큰 사람이 누가 있지? 근데 손이 크면 왜 발이 커야 되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는 말장난 명제 진짜 말장난 짜증나 이러면서 명제 문제 되게 싫어하세요. 명제를 말로 받아들이니까 힘든 거예요. 말로 받아들이니까 힘든 거예요. 명제는 이거를 국어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약간 수학적인 사고. 그래서 그냥 정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명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다음 문제 제가 또 한 문제 더 드렸잖아요. 근데 그 문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모니터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도 모니터로 문제를 풀겠구나. 그렇죠? 저도 모니터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실은 제가 보통 문제를 풀 때에는 저는 모니터로 푸는 일은 잘 없어요. 제가 시험을 직접 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책에다가 이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저는 PDF로 받아가지고 뭐 태블릿에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는 칠판에 문제를 풀죠. 근데 그 칠판에 문제를 풀 때에도 보시면 알지만 이제 거기에 칠판에다가 이제 뭐 PPT로 쏴가지고 프로젝터로 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모니터를 보면서 연습지에 문제를 푸는 거랑 그냥 내가 거기에다 필기할 수 있는 그 대상에다 문제를 푸는 거랑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약간 GSAT 시험 볼 때 문제는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몇 개만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게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맞추리 탐정사무소 이렇게 하면서 얘기 쭉 진행하고 있지만 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뭔가 살갑게 뭐 이렇게 뭐 형이라고 말하면 너무 죄송하고 뭐 삼촌 정도 되는 그런 입장에서 야 진짜 문제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다른 사람 삼성 가는 거 축하해주고 끝나. 네가 축하를 받아야지.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싶고 그렇긴 한데 이번 기회에서 이제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해요.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커트라인 많이 물어보세요. 커트라인이요. 몇 개 맞아야 돼요? 이거요. 근데 커트라인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아 몰라요. 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면 계열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계열사마다 커트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말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에서 이거 커트라인이 몇 개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너 몇 개 풀었니? 됐니? 몇 개 맞았니? 됐니? 뭐 이런 식으로요.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여기에서 되게 결정적으로 이제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몇 개 맞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죠? 왜냐면 그냥 합격입니다 딱 나오고 그다음 면접 준비해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지금 당신이 합격을 했는데 수리해서 몇 개, 추리해서 몇 개 맞아서 합격입니다. 이런 자료를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건 기억에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억도
몇 개 맞았니에 대한 기억은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뭐가 나오냐? 몇 개 풀었니? 그것만 나오죠. 마킹 몇 개 했니? 이것만 저희가 물어볼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이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만한 거, 오피셜이라고 할 만한 거는 몇 개 푼 사람이 합격했다. 이 정도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어떤 분은 저는요 지금 수출이 30문제 중에 20문제도 마킹을 못했어요. 전 그냥 다음 시험 보려고요. 아니면은 삼성은 저랑 안 맞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면접 보러 가요.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 이번에 출이 괜찮았어요. 한 두세 개 정도만 마킹 못하고 다 마킹했어요. 마킹한 거 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을 노려야 될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럼 이거 자료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몇 개를 맞는다라는 목표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8개 맞아야지. 정했다고 28개 맞아지나요?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문제를 딱 하나 딱 정해놓고는 이 문제 1분 안에 풀어야지. 정한다고 1분 안에 풀어지나요? 이게 뭐 달리기나 무슨 육상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어떤 특정한 문제는 풀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그만큼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막 다른 분들은 1분 30초, 2분 걸려서 문제를 풀어도 이건 다행이다라는 문제를 딱 놓고는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문제 1분 안에 풀어야 돼. 이 문제 1분 안에 풀어야 돼. 또 어떤 문제는 막 20초, 30초 안에 풀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도 이거 1분 안에 풀면 돼. 이 착각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냥 이상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한 그런 시간들에 휘둘린다고요. 전략을 못 짜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문제로 놓고 보면은 1분 안에 풀어야 돼. 이런 게 의미가 없듯이 시험 전체로 봤을 때 몇 점 이상 맞아야 돼라는 게 일단은 지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 오피셜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된 게 없다는 점 이런 점을 토대로 했을 때 그거를 목표로 삼는 거 그런 건 전 좋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을 마킹을 못 했는데도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2개만 마킹 못하고 다 마킹했어요라고 했는데 시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조금밖에 마킹을 못했는데 시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나오는 얘기는 푼 건 맞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답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좀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매한 것도 그냥 다 이렇게 찍어버려서 그래서 마킹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섣불리 생각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푼 건 맞추세요. 푼 건 맞춰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풀 것 같은 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냥 딱 보고 짧어, 길어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풀어왔던 경험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향에 관한 얘기거든요.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다. 멘탈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다른 사람도 힘들 거예요. 이 문제는 뒤로 뺀 게 승자예요. 지금 잘 풀어가지고 답을 딱 낸 게 승자가 아니라고요. 시계를 쳐다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뒤로 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커트라인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커트라인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져요. 제가 말이. 이게 만약에 제가 피셋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다루고 그랬잖아요. 피셋이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피셋은요. 시험 끝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 결과가 나와요. 커트라인 몇 점 이렇게요. 그리고 피셋은 시험지를 주고 정답도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본인이 몇 개 맞았는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수능처럼. 근데 지스타트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공부 방향을 잡는 게 그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략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전략에서도 약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자면 이 GSAT가 무슨 문제 유형이 있는지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일단 명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들이 이렇게 나오죠. 단어 관계도 있고요. 도형 추리도 있어요. 도식 추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추론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서는 보통 국어, 그러니까 언어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보통 문제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 푸는 순서를 보면 이렇게 푸시는 분 별로 없어요.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요. 그랬다가 일로 돌아와요. 무슨 얘기냐면 퀴즈가 되게 어려우니까 퀴즈를 뒤로 뺀다고요. 근데 퀴즈를 뒤로 빼도 되나요? 퀴즈에서 많이 풀리면 어떻게 해요? 많이 틀릴 수 있죠. 퀴즈에서는. 근데 다른 데서 많이 틀리는 것보다 퀴즈에서 많이 틀리는 게 오히려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틀린다는 말은 좀 그렇고 좀 못 풀어낸다는 표현이 맞겠죠. 왜냐하면 퀴즈 같은 경우는 다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퀴즈에서 막 어려운 문제들 풀었다고 좋아해. 근데 시계 보니까 막 한 문제 푸는데 3분 4분 지나 있어. 그리고 퀴즈 문제 다 풀고 보니까 뒤에는 이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어. 이게 지금 한 15문제 정도 될 거거든요. 많으면 이제 적으면 10문제 정도 되겠지만, 근데 이 문제들은 시간만 주면 푸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 그래놓고 퀴즈 많이 맞췄다고 좋아할 일이에요? 퀴즈에 무슨 뭐 배점이 많이라도 돼 있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하니까 여기서는 전략을 그렇게 짜는 게 맞아요. 퀴즈는 마지막에 푸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되냐? 스킵. 진짜 시원시원하게 뒤로 빼야 돼요. 특히 퀴즈 문제 중에서 이게 꽤 많거든요. 퀴즈 문제가 많아지면 10문제, 15문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퀴즈 문제가 우리 모니터로 시험 보잖아요. 이렇게 시험지를 볼 때는 넘겨보면 돼요. 무슨 문제가 있나 쫙 이렇게. 근데 모니터로 시험 볼 때는 이거를 쫙 넘겨볼 수가 없잖아요. 클릭 해가면서 무슨 문제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릭하면서 보는 그 시간. 그래서 퀴즈 문제 중에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워 보여도 다른 문제가 더 쉬우면 이 문제는 어려운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퀴즈 문제들을 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것인지 이제 계획을 짜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클릭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클릭해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 시간 아끼지 마세요. 그 시간 딱 하고 그 시간 써서 퀴즈 문제들 전반적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것인지 돌아가서 푸시는 그 전략 해보시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 부족해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모니터 순서대로 넘겨야 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퀴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찾는 그런 연습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이제 문제 푸는 순서에 관한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커트라인하고 막 그런 것들 많이들 물어보시길래 해서 좀 얘기해봤고요. 근데 문제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돼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번 얘기 좀 해봤어요. 이거 말고도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좀 각설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또 하나 좀 볼까요? 다음 문제 일단 2번 문제인데 제가 잔소리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잔소리인데 저는 잔소리라고 하긴 하는데 듣기 싫으실지 모르겠지만 더 들어야 돼요. 더 듣고 더 공부 방향 잡으시고 멘탈 잡으시고 하시면서 진짜 한 번에 끝내야지. 이거 공부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삼성이 좋아할 것 같아요. 빨리 하고 빨리 들어오는 거 좋아합니다. 자, 일단 문제 보죠. 마스크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 앞에 도착한 순서대로 한 줄로 서 있던 ABC 중 먼저 온 3명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대요. 5명 중 1명이 또 거짓말, 진실 거짓 문제네요. 자, 진실 거짓 문제면 일단은 정보부터 정리를 일단 해야 되겠죠. A가 말하길, B는 세 번째야. B가 말하길, D가 첫 번째야. C가 말하길, A는 마스크 샀어. A는 1, 2, 3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리고 E보다 먼저래요. A가 E보다 먼저야. D가 말하길, C는 나하고 B 사이에 있었대요. 그럼 C는 나하고 B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만 적어도 될까요? 사이라고 했지 누가 먼저인지 얘기한 적은 없어요. B가 여기, D가 여기, 그래서 C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마지막이 D는 마스크 구입하지 못했어. D는 4, 5위 중에 하나란 얘기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범인 찾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 범인이 한 명이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자, 근데 주어진 조건이 이거죠. 4T 1F. 거짓말이 하나란 얘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보고 거짓말이 한 명이구나. 그럼 뭔가 어긋나는 관계, 모순되는 관계를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이제 잘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찾아내셨다면 또 잘하신 거고. 자, 볼까요? 여기에서 누구하고 누구를 한 쌍으로 좀 묶을까요? 서로 간에 동시에 진실일 수는 없는 쌍. 여기서 모순 관계는 나오진 않아요. 뭐 단순 부정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말하길 누가 거짓말하다든가 이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진실일 수는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쌍이 있어요. 다른 게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B하고 E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B는 D가 1등이라고 했거든요. D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B는 1등이라고 했고 지금 E는 4, 5등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의 말은 진실 거짓 여부의 조합으로 따져보면 이 네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둘 다 진실인 경우, 위에만 진실인 경우, 그 다음에 아래만 진실인 경우, 둘 다 거짓인 경우. 근데 이거서 둘 다 진실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용이 D가 1등인데 D가 4, 5등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둘 다 거짓말일 수 있나요? 이건 내용상으로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B가 3등이라면 그러면은 D가 1등이란 말도 거짓말이고 4, 5등이란 말도 거짓말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문제 조건 때문에 안 돼요. 거짓말이 한 명이라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자, 이제 경우의 수가 2개 남았네요. 경우 1, 경우 2. 자, 어떤 걸 먼저 볼까요? 경우 1을 먼저 보겠다. 손 드시고. 경우 2를 먼저 보겠다. 그게 감이 온다. 손 드시고. 자, 경우 1, 경우 2. 자, 손 드신 분들 둘 다 그 손을 꺾으세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깊이 반성하세요.
경우 1을 먼저 본다, 경우 2를 먼저 본다, 둘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걸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경우수가 두 개니까 하나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를 경우의 수를 나눈다는 거는 그 전제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A하고 C하고 D의 진실 거짓 여부요. 뭐겠어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쯤까지 왔는데 모르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보시던가. 잠깐 목소리가 높아지네. 아니면은 제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세수하고 오시던가 푸시업 하시던가 스탠드업 하시던가 스쿼트 하시던가. 정신 차리세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무조건 진실이에요. 그죠? 왜요? 거짓말은 한 명이라고 했는데 왼쪽이라고 치면 거짓말이 이고 오른쪽이라고 치면 거짓말이 B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짓말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진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확정이 된다고요. 확정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이어가는 게 진실 거짓에서의 묘미가 되는 거지 경우의 수를 먼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수들이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2, 3, 4, 5등까지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확정된 정보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진행해 보죠. 먼저 첫 번째 B가 3등이라는 거. 그죠? 이게 진실이니까 B가 3등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요거 진실인 거 요거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뭐가 되냐면 A가 1, 2, 3위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A는 3위일 순 없어요. B가 이미 여기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A가 1등이거나 A가 2등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3등일 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A가 2보다 먼저라는 점 이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요거 보죠. 요거 C의 자리하고 B의 자리 뭐 D의 자리에 관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D, C, B 위에 걸 먼저 볼게요. 이걸 먼저 보면 C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B가 지금 오른쪽에 와 있거든요. 요거. 근데 이게 가능한가? 첫 번째에서는. 첫 번째에서 그게 불가능하죠. B가 여기 있는데 앞에 C하고 D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C하고 D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냥 안 되는 걸로 확정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꼭 앞으로 가는 법 있나요?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는 안 되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뒤로 가는 걸로 치면 이제 C, D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여기가 2가 되는 걸로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일단 정리가 돼요. 두 번째는요. 요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 이것도 앞으로 가는 건 안 되네요. 그죠? B가 여기 있고 C하고 D가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뒤로 가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럼 여기 또 C, D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2가 남은 자리는 여기가 돼요. 자, 경우의 수 두 개 나왔어요. 둘 다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요거를 확정을 안 지었으니까. A가 2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지워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누가 거짓말인지 누가 진실인지에 대한 정보를 아직까지 캐내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인 거 3개. 요 3개만 가지고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거를 굳이 밝혀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정보에 충실하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중에 누가 거짓말했는지 물어보거나 그걸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는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실제로 만약에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본 김에 찾자면 D가 1등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지금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 거짓말은 B가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도 추가로 알 수 있긴 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거는 누가 거짓말했냐는 아니고 두 번째 도착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이 5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진실 거짓 문제인데 약간의 어긋나는 관계를 활용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나아가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정리했을 때 약간의 나열하기 문제까지 섞여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같이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풀어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문제 한번 쭉 풀어봤어요. 문제만 푼 거 아니고 잔소리도 했죠. 그냥 삼성이 하는 잔소리다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삼성 현직에 있는 분은 제가 일단 아니긴 하죠. 하지만 삼성 현직에 있는 분과 많은 얘기를 나눠본 그리고 그렇게 합격을 많이 시켜본 이제 그리고 주위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뭐 한두 마디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약간 잔소리같이 느껴지지 마시고 좀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만 모아서 또 하는 것도 한번 해보죠. GSAT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한 번 보고 넘기지 마시고요. 꼭 복습하시고요. 그래서 본인의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의뢰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문제 보고 한번 같이 풀어보고 하는 시간을 또 따로 한번 가져보기로 할 거예요.
유튜브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서로서로 도움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오늘 마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중만 크게 버렸어.